창원 비엔날레 2부 4파트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 그리고 20세기 이들의 그 조각의 그 영향을 받은 조각의 그 DNA를 보유하고 있는 20세기 그 거장들에 대해서도 뭐 이름만이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죠. 다비드. 우리가 너무 많이 봐서 뭐 이것은 별로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가. 어쨌든 지금 있는 곳은 이 원래는 시청 앞에 놨던 것인데, 그 당시에 이 시청이 이제 레퍼블릭이 됐죠. 그러면서 레퍼블릭에서 미켈란젤로에게 이 작품을 주문을 한 것이고, 거기 오랫동안 그 대성당에 이렇게 이 큰 조각을 할 수 있는 그 대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려졌던 것을 이제 그 전에 누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어떻게 뭐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 다비드를 만들었는데 바로 레퍼블릭의 상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청년, 그 소년이지만 여기서는 청년으로 표현을 했죠. 청년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그 모습. 여기서 여기에 이제 그 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새총이고, 그래서 던지기 직전에 탁 하고 쏴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은 제가 로마에 있는 그 조각상인데요. 로마 조각이죠. 물론 당연히 미켈란젤로가 참조했을 로마의 그 조각입니다. 근데 이 두 조각을 보면 이거는 정말 고대 조각이라는 느낌이 들고 포즈랑 뭐 다 비슷하죠. 콘트라포스트며 누드며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진짜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근육 같은 것도 미켈란젤로는 실제 인체의 그런 그 뼈와 근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누드를 조각을 할 때는 이렇게 모델을 놓고서 모델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작품을 한창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피렌체 레퍼블릭의 대통령이 소데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저거 코가 좀 너무 좀 높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윗사람이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죠. 미켈란젤로가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 돌가루를 솔솔 뿌렸대요.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는 것처럼. 사실은 조각하지 않고 그냥 돌가루만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내려왔더니 그 대통령이, 이제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요. 자, 그런 일화를 이제 그 바사리가 소개를 하고 있죠. 자, 보면은, 이 신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 피렌체 공화국이라는 아주 건전하고 이상적이고 그런 탄탄한 그 이미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뒷모습인데요. 요거는 이제 고대 조각의 뒷모습이고 고대 조각도 정말 리얼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조각의 요 조각의 뒷모습입니다. 요 두 개가요. 자, 이거는 다비드의 그 뒷모습인데 정말 그 인체 모습이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미켈란젤로가 뭐 테크닉이 좋은 거는 다른 누구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다비드의 손입니다. 이 손. 자, 이 손을 보면 여기 심줄까지도 다 표현을 했죠. 자, 이 다비드의 모습을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는 요거는 글쎄 뭐 어, 이 혹시 정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거를 하기도 하니까 거기에서 이런 굳은살이 배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특수한 상황이니까 조각가의 손일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심줄까지 이 사람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했는가 하면은 자, 이렇게 어느 그 여성의 모습은 여기 완전히 미완성으로 끝내기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왜 미켈란젤로가 위대한가에 대해서 이거는 참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이걸 번역을 하면 눈의 판단입니다. 주디지오 델 오교, 오교는 눈이고 이건 판단이에요. 자, 눈의 판단인데 이 미켈란젤로는 규칙보다는 어떤 팔등신이면 고대 팔등신 이런 규칙보다는 자기가 눈으로 봐서 좋다고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1505년에서 6년에 제작한 것인데 미켈란젤로 작품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뭘 끝이야 끝낼 수가 없어서 미완성이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 뭘 끝내지 못해서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굳이 다 완성된 걸 만들 필요가 없다. 여기서 내가 끝낸다. 이게 지금 최상의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딱 끝낸 첫 번째 그런 그 마무리를 하지 완성을 하지 않은 작품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제 무슨 실수로 마무리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테크닉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미켈란젤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그 많은 미완성작들이 다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끝을 못 해서 그랬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남긴 몇 마디 어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림이라는 것은 머리로 그리는 것이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에 있어서 그 정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예술은 많은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데, 아름다운 것도 창조해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조차도 창조해낼 수 있다, 예술로.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술은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너머를 창조할 수 있다 하는 굉장히 정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가장 그 높은 경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역시 굉장히 정신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죠. 제가 초반에 미켈란젤로를 설명할 때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귀족이라는 것에 집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미술가들은 아티잔이었습니다. 장인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어떤 그 이론을 냈냐면 드로잉을 통해서 드로잉은 정신의 산물이다. 그래서 드로잉은 이제부터 미술가들은 드로잉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그런 레벨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귀족이나 수학자나 음악가나 시인이나 이들처럼 사회 엘리트층으로 속한다라는 그런 이론을 냈거든요. 이것도 그거와 부합한다고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예술의 정신성을 통해서 예술가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그 막노동을 하고 손으로 일하는 그런 노동자 그 전까지는 예술은 노동자로 취급이 된 거예요. 예술가들이. 근데 이제부터는 엘리트가 된다라는 사회적으로 예술가가 한 단계 올라가는 완전히 그런 상류층이 되는 그런 그 사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술가들 보면은 아주 그냥 저택에 살고 귀족처럼 행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 보면, 여기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노예 시리즈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죽어가는 노예죠. 자, 이걸 보고서 로댕이 청동시대인가요? 이런 작품을 로댕은 이제 청동으로 조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댕도 역시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예전에 이제 로댕 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런던에서 그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을 관람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영향을 자꾸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 영향도 받았다 뭐 이런 셈이지만 로댕의 미켈란젤로 영향은 거의 확실하고 뭐 너무 그렇지만 영향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듯이 한 작가는 다른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소화해서 자기 작품으로 새롭게 재창조하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도 보면 저는 이제 이 그 최후의 심판에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영혼이 하나 그려진 게 있거든요. 여기 막 이게 막 그 지옥의 사자들이 막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 모습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제가 요 작품을 보면서 이제 그 천장화에 있는 그 예언자의 모습이죠. 근데 요것도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포즈며 이런 것들을 여기 이걸 누드로 만들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도 보고 이런 작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서 이렇게 로댕이 이제 어, 자기 작품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 외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로댕은 정말 미켈란젤로 버전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랬을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그 천장화에 있는 이제 그 미켈란젤로 자신의 자화상으로 그린 예언자죠. 자,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판화입니다.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서로가 다 보고 그리고 싶었으나 여기에 천장화를 보러 시스템 교황청 예배당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교황청에서 이제 그 몇몇 사람에게 허가를 해서 그 그림을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판화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닮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이 판화를 보고 사람들이 이걸 알았는데 이게 1800년대까지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마네의 풀밭의 식사도 라파엘로의 그 파리드의 심판을 보고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풀밭의 식사가 나왔고 점심 식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파리에도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로댕이 직접 이탈리아에 오지 않았어도 미켈란젤로를 알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줄리앙이죠. 자 이렇게 이거는 줄리앙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줄리앙의 이런 앉아있는 모습도 바로 그 시스티나 천장화의 이런 예언자들의 모습, 앉아있는 모습,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그런 조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 누드들, 사각에 있는 누드, 다양한 누드들은 이런 식으로 또 그려졌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바로 이 천장화에서 가졌던 그 머리에 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이후에 자기 작품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조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정말 이제 다시 보이기도 하고요. 보면 이거는 메디치 가문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경당이라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전에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도나텔로가 로렌조 요 성당 안에 있는 그 이제 구제의실이라는 것을 브루넬레스키가 건축을 하고 도나텔로가 여기에 조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구제의실이라면 이거는 사실은 신제의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무덤 메디치 가문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리앙, 여기 로렌조 이렇게 두 사람의 무덤을 여기에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성모 마리아가 여기 있네요. 요 조각도 있는데 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아기는 꼭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똑바로 편한 자세로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콘트라포스트로 몸을 확 꽈서 이렇게 먹고 이 얼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얼굴의 미완성 일부분을 완성을 시키고 일부분은 미완성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줄리안 같은 경우는 뭐 이보다 더 완성시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리가 뭐라고 썼냐면 감히 모방하려는 자가 없었다. 예술이 자연보다 월등히 뛰어났다. 아까 미켈란젤로도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그걸 그릴 수 있다고 미켈란젤로도 얘기를 했지만 바사리도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400년대 미술은 미술가들이 자연을 재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진짜처럼 재현하는 거에 관심을 뒀고 그걸 테크닉을 개발을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제 드디어 자연을 뛰어넘는 자기 머릿속의 생각, 사상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 구상의 힘을 빌리긴 하지만 결국 그 거의 그 추상의 그런 그 정신세계의 모습을 그린 추상미술의 개념에 이제 근접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려놓은 이런 그 시스티나 천장화의 이런 누드가 미켈란젤로의 여기서는 이렇게 밤과 낮이죠. 줄리앙 밑에 밤과 낮이 있는데 밤의 모습, 낮의 모습.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남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거에 남성, 약간 부정적인 건 여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이거는 밤입니다. 여성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밤이니까 올빼미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밤은 왠지 가면, 어둡고, 뭐, 으산하고, 이런 것들을 암시하기 위해서 가면을 했는데, 여기 미켈란젤로가 여성을 그린 것을 보면, 뭐, 아까 이제 낮보다는 좀 그거 하긴 하지만, 이렇게 여성의 여체라고 해서 막 그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이나 로마인들처럼 그 아름답고 부드럽고 이렇게 그리지 않고 거의 남성의 몸에다가 사과 두 개만 얹어 놓으면은 여성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 가면은 미켈란젤로가 제가 로마에 여행을 하고 박물관에 가는데 보니까 요게 눈에 띄었어요. 이 가면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런 가면 조각 같은 거, 막 가면처럼 보이고 눈을 동그랗게 어쨌든 이런 모습의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걸 놓치지 않았죠. 이건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런 걸 보고서 요거 그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이제 뭐 미완성에 뭐 끝내지 못해서 미완성이다 하는 사람들은 요런 걸 보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뭐 발톱에 요런 그 느낌까지도 다 표현을 했거든요. 자, 여기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면은 거의 이 눈 아래 그냥 눈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작업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대리석으로 뚫으려면. 자, 이렇게 작업해서 눈동자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재밌게 표현을 했죠. 자, 마지막 작품들이 이제 피에타입니다. 말년에 세 점의 피에타를 제작을 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2차 시에서인가요? 그 도나텔로 작품 옆에 이제 문을 하나 통과하면 바로 있었던 그 조각. 그래서 이거는 대성당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성당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피렌체 대성당 피에타. 자, 여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미켈란젤로의 말년의 작품을 보면 인체가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다비드처럼 완전히 확고하게 서 있는 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온몸에 물론 죽은 예수이긴 하지만 그런 그 온몸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비례도 팔등신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길어진 그런 기존의 이상적 아름다움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쪽에서 본 모습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런 거는 툭툭툭툭 물론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완성 3개 중에 하나고, 자, 마지막 작품이죠. 이거는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해서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은 밀라노에 있는 스포르체스코라고 하는 캐슬 성에 있는데 거기에 이 작품을 가서 보면 아주 이 작품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간을 할애를 해놨는데 이 사진으로만은 뭐 볼 수 없었던 이 팔뚝이 있더라고요. 여기 팔뚝. 아마도 미켈란젤로가
이 팔뚝이 있는 어떤 다른 형상을 그리거나 아니면 조각을 하거나 피에타를 이렇게 더 큰 조각을 했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그 자체가 그거로도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있어서 오히려 더 안정감도 느껴지고 좋아 보였습니다. 자, 죽기 7일 전까지 이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미완성일 수 있네요. 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정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경지를 완전히 보여주었으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을 재현하는 그런 그 재현의 모방의 미술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머릿속의 생각,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자연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판단한다. 눈의 판단이라고 그랬죠.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다라는 예술에 있어서의 그 정신적인 것, 독립, 예술가의 독립성,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주장을 했어요. 이걸 주장을 하고 글로 막 다 남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사상가예요. 예술가들의 역시 정말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결국은 피카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상미술로 가죠. 너무 재밌는 것은 미켈란젤로 이후에 인상파까지도 얼마나 미술가들은 다시 또 재현을 하기 위해서 빛도 쓰고 색채도 쓰고 막 재현에 목숨 걸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미 1500년대 그것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작품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시 위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베르니니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르니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니니는 이제 바르코의 거장이라고 하는데 조각학사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테크니컬한 면에서 이보다 더 정교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잘 만들 수 없다. 돌조각으로 하는 거에 지존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베르니니보다 더 테크닉적으로 더 어렵고 더 완성적인 그런 완성도 있는 작품을 한 작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런 경지를 보여준 베르니니 작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염소가 있고 아기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원래 이제 베르니니 작품인데도 헬레니즘 조각으로 생각이 되었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보면 이게 뭐 염소예요. 털 같은 거, 아이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사실적인 것을 강조했죠. 자, 베르니니의 그 바로크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 두 조각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서 있잖아요. 원래 조각이라는 말이 스타투아라고 부릅니다. 스타투아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정지된 상태. 조각이란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니니는 같은 둘 다 다비드잖아요. 다윗을 표현한 건데 새 총을 확 하고 던지는 직전의 그 출발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동감이 착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정지된 조각이 운동감으로 간 거, 이것이 조각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조각은, 이제, 시피오네 모르게세라고 하는 그런 그 추기경을 조각을 한 건데요. 자, 보시면, 이것은 조각이라고는 하지만 이 옷을 보세요. 여기, 요 실크의 느낌을 대리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회화적이죠. 그래서 바로크 조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한 이런 회화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로크 하면은 뭐 베르니니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 때 미켈란젤로죠. 그런데 이 작품을 보려면 보르게세 미술관에 가셔야 합니다. 로마에. 바로 이 추기경이 이제 시피온의 보르게세 그 가문에서 교황도 배출을 한 그런 그 가문에서 이 보르게세 별장을 지었어요. 여기에 그 베르니니 작품이 이제 쭉 놨는데 어떤 식으로 놨냐면 이게 이제 다비드죠. 자, 이렇게 방 하나에
베르니니 작품 하나씩 놨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여길 쭉 돌아가면서 이것을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베르니니는 완전히 조각을 사방에서 다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고려해서 조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움직임을 표현해서 그냥 해화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혹은 부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환조로 옮겨 놓은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요즘은 정말 이것은 그 사진 작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세부적인 것을 불을 끄고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정말 우리가 직접 가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또 작품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비나 여인의 약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이 여인을 약탈하는 그런 남성의 모습을 정말 아주 그냥 우악스럽죠. 여자는 막 그냥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끄는 힘과 이제 밖으로 밀어내는 힘, 이 두 개를 이제 표현을 했다고 봐도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헬레니즘, 라오콘 생각나시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베르니니도 역시 더군다나 이 사람은 로마에서 활동했으니까 그 로마의 유적 이런 것들 잊지 않았죠. 항상 샘플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 미술관에 가서 보면,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소개를 안 하지만 그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조각을 여러 가지 색깔을 같이 또 조합해서 조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도 또 바로크 시대 때도 그거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 조각인지 바로크 조각인지 알 수가 없을 그런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작품도 많이 했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요 모습, 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사방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이 다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서 조각을 했고, 보시면 한번 뭘 더 말하겠습니까? 이거 이 사진 덕분에 이렇게 확대한 장면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대리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중에서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폴로와 다프네의 작품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그 다프네가 이렇게 이 아폴로가 만지면 나무로 변하는 그리스 신화죠. 요정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로 여기서 이제 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폴로한테 딱 걸렸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폴로는 그것도 모르고 막 쫓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만지면서 나무로 변하는 모습을 이 조각에서 표현한 겁니다. 몸의 일부가 나무로 막 되고 있고 나무 잎으로 막 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이거 헬레니즘 조각이죠. 저희가 저 1차 시대 1부 때 봤던 것이죠. 자, 헬레니즘 조각은 이렇게 운동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고전기 조각에서 헬레니즘으로 가면서 마치 고전기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서 있는 정지된 상태, 그 다음에 헬레니즘은 이렇게 움직이는 바로크의 그 베르니니 같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미술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움직이게 만들고 싶고, 움직이면은 더 정교하게 하고 싶고, 더 이상 정교하지 못할 땐 다시 개념으로 가고, 이런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작품을 보시면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 다 이게 이제 달리 보이고 그 디테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보시면 이 손가락을 이제 나뭇잎이 손가락에서 나뭇잎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이제 저희 남편도 이 돌 조각만 합니다. 그래서 돌에 대해서는 좀 알죠. 근데 이런 조각을 하려면은 망치로 깨면 안 된답니다. 다 갈아야 된대요. 하나씩 다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테크닉으로 보면 더 이상 이런 테크닉이 안 나온다니까요. 현대 작가도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고 보면 되고 저는 못 봤어요. 이보다 베르니니의 이 작품보다 더 정교한 작품은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 무렵에 막 바로크 시대 때 작가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교하게 하는가 막 그 내기하듯이 엄청나게 이제 하는 그런 그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크 조각의 특징은 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 행위가 그 주변 전체를 이렇게 공중으로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느낌, 확대되는 느낌 이것을 또 준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베르니니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내 작품의 절정이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작품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베르니니는 1600년대 대표적인 작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로마에 가시면은 볼 수 있는 그 광장 조각, 뭐 트레비 분수니, 뭐 스페인 광장의 그 배, 뭐 이런 게 다 베르니니 작품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이 큰 제대를 덮는 이 덮개 조각이 있는데 이게 뭐 길이가 무려 뭐 30m입니다. 이 브론즈로 만든 것인데 이것도 베르니니 작품이고 요 뒤에 있는 이거 있죠. 이 주교의 의자가 있는 곳을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주교의 의자를 카테드라라고 부르고 대성당을 카테드랄레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주교가 앉는 것, 즉 교황이죠. 교황에 앉는 의자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상징적으로 뭐 실제로 앉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4대 교부가 바치고 있는 모습으로 했는데 이것도 바로 베르니니 작품이고요. 이 화려함과 이런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베드로 성당 들어가는 광장인데 이 광장을 또 베르니니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아침에 일찍 가서 이 코로나 사실은 이거 금년 1월에 갔거든요. 코로나 사태 있기 바로 이제 마지막 여행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일찍 가서 지금 여명이 착 비치는 이 순간이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그립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베드로 성당 쪽에서 본 베르니니가 이렇게 한 요 광장 요 모습인데 수많은 이 엄청난 기둥들이 숲을 이루는데 참 신기한 게 어디에 서서 봐도 하나는 이 기둥이 일직선으로 탁 보이더라고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느 지점에 서면 모든 게 다 일직선으로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 계산을 해서 만든 것이고, 자, 이거는 나보나 광장, 막 관광객이 바글바글한 곳이죠. 자, 거기에 있는 그런 그 분수, 굉장히 많은 분수 조각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거의 마지막 작품이죠. 이제 그 성녀 루도위카를 표현한 건데 이렇게 그 마음의 어떤 그 절정, 그 신앙 체험의 절정 이 순간을 표현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거를 바로크의 베르니니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런 전통이 이태리 현대조각가에 어떻게 이어져 오는가를 대표 조각가를 몇 명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투로 마르티니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하는 작가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나이가 많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활동을 한 작가인데 아주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렇게 이 초상 조각을 굉장히 잘해요. 로마 황제 시대 때 초상 조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구상 조각이 아주 굉장히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작가들은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작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여인상, 남성상 이런 것도 한번 굉장히 그 고전적인 것을 아주 현대 버전으로 잘 만든 것 같고 이런 것도 굉장히 표현이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만주 되게 유명한 작가죠. 자, 이 사람은 정말 구상조각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가인데 이런 표현 같은 게 아주 1900년대 초, 30년대, 40년대, 20 이때쯤 작가인데 굉장히 흙 작업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게 되게 좋고 베드로 성당의 청동문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언젠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만주가 돌아가셨을 때요, 만주의 후원자의 딸이 쓴 글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집에 보면 항상 어떤 작가가 이렇게 겸손하게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알고 자기는 그 딸이니까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뭐 행색도 그렇게 뭐 초라하게 아주 얌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거장 만주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받으러 왔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대가들도 이렇게 돈을 받을 때는 정말 얌전하게 받고 참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마리노 마리니는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 소개가 되는 바람에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말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죠. 그리고 초상 조각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좋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소개되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교과서에 소개가 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소개가 돼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구찌라는 조각가도 아주 대가죠. 이 사람은 이거는 이제 어느 교회에 맞는 페라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페르모라 그런가? 페르모라는 어, 음, 어느 도시의 청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동문 조각의 부분들입니다. 청동문도 아까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기베르티를 비롯해서 이제 이 전통이 있죠. 중세 전통이 있고 그 비잔틴의 전통이 있습니다. 청동문. 그래서 이 청동문도 현대 조각가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이 중에서는 좀 젊은 작가죠. 반지. 이 작가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표현이 강렬하면서도 또 테크닉이 아주 정교하고, 베르니니의 테크닉이 이제 이 사람은 청동으로 이렇게 또 재밌게 묘사를 하고 아주 모던한 감각이 있죠. 그래서 반지가 아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1900년대 초반, 초중반, 좀 50년대까지 안 간, 이 사람 반지는 물론 이제 뭐그 이후에 작품을 하는 작가이지만 이런 그 이탈리아의 대가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창원 조각 비엔날레 그 기념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늘 평생을 공부했던 주로 그 이탈리아의 미술 중에서도 이제 조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고대부터 현대까지, 물론 뭐 깊이 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소개를 쭉 드린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힘은 들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남겼다 하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또 이렇게 들어주실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창원 조각 비엔날레를 또 직접 현대 작가들, 우리나라 작가들을 와서 이제 만나시고, 그러면서 조각에 대한 애정도 가지시고, 또 웬만하면 너무 비싸지 않은 작품이면 형편이 허락하면 다른 가구나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조각가의 작품을 사면은 조각가들이 아주 정말 고맙게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술가들은 정말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에 다른 이렇게 팬이 있어야 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후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